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비가 오면 산등성이가 먼저 젖고 그 다음 논둑과 초가, 지붕이 천천히 젖어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부엌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낮게 흘러나왔지요. 마을 끝에는 오래된 한씨 집안의 큰 집이 있었는데 기와는 낡았어도 안채와 사랑채, 마당과 사당이 반듯하게 놓여 있어 사람들이 쉽게 고개를 숙이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는 서연이라는 가난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서연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을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마당에 젖은 흙을 빗자루로 고르게 쓸었어요. 아무리 추운 날에도 말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밥상이 초라해도 먼저 어른의 수저를 놓은 뒤에야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이었답니다. 서연에게는 민준이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민준은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이 맑고 생각이 깊어 마을 어른들이 가끔 놀랄 때가 많았지요. 남들이 지나쳐 버리는 물소리와 바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부엌 제위의 나뭇가지로 이상한 선을 그리곤 했어요. 누가 물으면 그저 빙그레 웃으며 집도 숨을 쉬어요 하고 말했는데 어른들은 아이의 말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한씨 큰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근심이 낮은 먼지처럼 쌓여 있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은 줄고 논밭도 남에게 조금씩 넘어갔으며 남은 것은 낡은 사당과 집안을 지킨다는 이름뿐이었지요. 서연은 그 이름만큼은 흐려지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사당을 닦고 제사 그릇을 씻고 오래된 종 아래에 쌓인 먼지를 손수 훔쳤어요. 그 사당에는 손바닥보다 큰 쇠종이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된 종이라 불렀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울렸다고 전했지요. 그러나 그 종은 10여 년도 넘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도 울리지 않았지요. 서연은 가끔 종을 올려다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조용한 집을 뒤흔들까봐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지 않았답니다. 서연이 가장 마음 쓰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온화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뒤부터 마음이 약해졌지요. 작은 말에도 놀라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집안이 더 기울까 두려워했어요.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따뜻한 숭늉을 올리고 이불 끝을 여며들이며 어머니, 내일은 마당이 좀 더 마를 거예요. 하고 낮게 말하곤 했어요. 그런 집에 몇 해 전 화련이라는 젊은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서연의 시동생이 데려온 여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말투가 부드러웠으며 웃을 때마다 마치 아무 근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처음에는 서연도 그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낯선 집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 둘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부엌일도 가르쳐주고 장독대 자리를 알려주며 살뜰히 대해주었답니다. 하지만 화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연약하게 웃으며 손을 가늘게 떨었고 뒤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지요. 시어머니가 보는 자리에서는 형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이 집의 큰 며느리라 모두가 믿어주니까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끝에는 얇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가시를 느꼈지만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고개만 숙였답니다. 화련이 가장 싫어한 것은 서연이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었어요. 마을 안악들은 장날이면 서연에게 바느질을 맡겼고 아이들은 민준을 따라다니며 글자와 숫자를 배웠지요.
늙은 나무꾼도 서연이는 손이 곱고 마음이 반듯해서 낡은 옷도 새 옷처럼 살린다 하고 칭찬했어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화련의 웃음은 조금씩 굳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비가 길게 내리던 어느 초여름 밤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 한 개가 마을길을 덮고 지붕 끝에서는 굵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졌지요. 서연은 부엌에서 젖은 장작을 말리며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궁이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재를 고르게 펴고 있었고 그 위에 둥근 모양과 긴 선을 천천히 그렸어요. 서연이 무엇을 그리니 하고 묻자 아이는 사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종이 자는 자리를 그려요 하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아이의 말이 이상했지만 밖에서 천둥이 울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 안채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화련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비에 젖은 마루를 뛰어가며 큰일 났어요. 사당의 은팔찌가 사라졌어요. 하고 외쳤어요. 그 소리에 잠자리에 들려던 식구들과 일꾼들이 모두 등잔을 들고 모여들었답니다. 은팔찌는 오래된 나무 함안에 있던 물건이었어요. 값으로 치면 큰 보물은 아니었지만 한씨 집안의 옛 안주인이 남겼다는 말이 있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화련은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낮에 형님이 사당을 닦으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뒤로 함이 비어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서연은 놀라서 두 손을 모았어요. 저는 먼지만 닦고 향로를 바로 놓았을 뿐입니다. 함은 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에 흩어졌어요. 시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하고 몰아붙였. 시어머니는 함을 붙잡은 채 몸을 떨었지요. 화련은 눈물을 닦으며 서연의 낡은 소매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끌고 있었어요. 그날 낮 서연이 쌀독을 열어본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쌀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묽게 끓일 생각이었는데 화련은 그것을 두고 형님은 요즘 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아이 먹일 것을 마련하려고 마음이 흔들리신 건 아닐까요? 하고 말했지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뜻은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서연은 모욕보다도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을 보는 것이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집안의 물건이 사라진 밤에 모두가 화련의 울음을 듣고 있었지요. 비는 처마 끝을 때리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낮고 지친 목소리로 오늘 밤은 네가 이 집을 나가 있거라. 일이 밝아질 때까지 내 눈앞에 있지 말아라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젖은 돌처럼 내려앉았답니다.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할수록 시어머니가 더 괴로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민준의 젖은 겉옷을 챙기고 해진 보자기에 작은 그릇 하나와 낡은 저고리 한 벌을 넣었어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부엌재가 조금 묻어 있었고 눈은 사당 쪽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빗물이 발등을 덮을 만큼 고여 있었어요. 서연은 민준을 품에 끌어안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지만 화련이 옆에서 훌쩍이며 어머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집안의 법은 지켜야지요. 하고 속삭였어요.
문간을 지키던 늙은 부엌 일꾼 옥분 할멈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떨었어요. 그녀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서연이 어떤 며느리인지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집안 남자들이 성난 눈으로 서 있고 화련히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있어서 함부로 나서지 못했어요. 옥분 할멈은 다만 서연의 보자기 안에 몰래 말린 감자 2개를 넣어주며 낮게 밤길은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이 대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민준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요. 빗물이 아이의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사당의 어두운 지붕과 처마 밑에서 움직이지 않는 오래된 종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때 민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흘 뒤 저 오래된 종이 스스로 울릴 것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천둥도 멀어지고 오직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지요. 시동생이 먼저 비웃으며 어린 것이 겁을 주려 드는구나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화려는 눈썹을 찌푸리며 아이까지 어미를 닮아 거짓말을 하는군요 하고 쏘아붙였어요. 그러나 민주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번 사당을 바라본 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답니다. 옥분 할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비가 내린 밤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 밤에도 사당 근처에서 낮은 울림이 들렸고 다음 날 집안의 한 여인이 사라졌어요. 그 뒤로 오래된 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답니다. 옥분 할멈은 문기둥을 붙잡고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많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대문 밖길은 진흙으로 질척거렸고 밤비는 사정없이 내려 2사람의 어깨를 적셨어요. 서연은 민준을 업으려 했지만 아이는 스스로 걷겠다고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발을 아껴야 해요. 아직 걸을 길이 남았어요. 하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지만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었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은 창호지 뒤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았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가난이 사람 마음을 흔들었나 보네 하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서연이가 그럴 리 없다네 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밤이 깊고 비가 거세니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어요. 남의 집 일이면서도 곧 마을의 일이 될 조짐이 있었지만 그때는 모두 젖은 어둠 속에 말을 묻어두었답니다. 서연이 향한 곳은 마을 밖에 있는 낡은 절터였어요. 오래전 불이 나서 법당은 무너지고 작은 처마 하나만 남아 비를 피할 수 있었지요. 그곳에는 마른 내집이 조금 쌓여 있었고 바람이 덜 들어오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서연은 민준의 옷을 벗겨짜고 옥분 할멈이 넣어준 감자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 주었어요. 민준은 감자를 반으로 나누어 먼저 어머니에게 내밀었답니다. 어머니가 드셔야 제가 먹습니다 하고 민준이 말했어요. 서연은 그 작은 손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렸지요. 그러나 울음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았어요. 비 오는 절터에서 울음이 퍼지면 아이 마음이 더 추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감자를 조금 베어 물고 아이에게 웃어 보였어요. 우리 민준이는 참 따뜻하구나. 이 비도 네 마음은 적시지 못하겠구나 하고 속삭였답니다. 그 밤 민준은 젖은 맷집 위에 앉아 다시 재처럼 부서진 흙을 손끝으로 고르게 폈어요. 그리고 둥근 종 모양과 사당의 문, 부엌의 아궁이, 우물의 위치를 천천히 그렸지요.
서연은 아이가 추위에 정신이 없는 줄 알고 손을 감싸주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어머니, 종은 위에서 울리지 않을 거예요. 아래에서 먼저 숨을 쉬고 그 다음 모두가 듣게 될 거예요. 서연은 아이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두려움보다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녀는 민준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엇을 보았니? 하고 낮게 물었지요. 민준은 오래 침묵하다가 사당 바닥이 다른 곳보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화련아 씨의 신발에는 마당 흙이 아니라 뒤뜬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의심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집 안에서는 화련이 마침내 웃음을 감추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젖은 치마를 갈아입고 거울 앞에 앉았지만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보였지요. 오래된 종이 스스로 울린다는 말이 귀에 남아 자꾸만 마음을 긁었어요. 아이의 허튼 소리일 뿐이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답니다. 그녀는 밤이 깊자 몰래 일어나 사당 쪽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다시 확인하러 나갔어요. 시어머니도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이 젖은 밤길로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음파 서연의 무릎과 고개 숙인 목소리는 거짓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집안의 체면과 두려움에 밀려 며느리를 내보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안에서는 등잔불이 점점 낮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손을 모으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한편 옥분 할멈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밤새 불씨를 지켰어요. 젖은 장작은 잘 타지 않았고 연기만 눈을 맵게 했지요. 할멈은 민준이 남긴 재 위의 둥근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은 그 그림은 사당과 부엌, 뒤에 쓸 있는 길처럼 보였답니다. 옥분 할멈은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을 눌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이야. 네가 들은 것이 정말이라면 이번에는 묻히지 말아야 한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절터의 처마 끝에서도 물방울이 느리게 떨어졌고 멀리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서연은 민준을 품에 안고 잠깐 눈을 붙였지만 아이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당의 오래된 종을 떠올렸고 차가운 바닥 아래에서 숨죽인 무언가를 생각했답니다. 그 밤의 억울함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밤사이 있었던 일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고 장작을 패던 남자들도 한시 집안 쪽을 자꾸 바라보았지요. 누군가는 서연을 불쌍히 여겼고 누군가는 화련의 눈물을 믿었으며 누군가는 민준의 말을 떠올리며 괜히 팔을 문질렀어요. 사흘 뒤 종이 울린다는 말은 비가 그친 뒤에도 마을 골목마다 남아 천천히 퍼져나갔답니다. 서연은 날이 밝자 절터 앞 작은 물웅덩이에서 손과 얼굴을 씻겼어요. 젖은 치맛자락은 무거웠고 아이의 입술은 조금 파랬지만 그녀는 먼저 마을 쪽을 향해 공손히 절을 했지요. 자신을 내쫓은 집이라도 아직 시어머니가 있고 남편의 위패가 있고 지켜야 할 이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 숨은 거짓이 우리를 밀어낸 거예요. 서연은 아이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어린 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해 마음이 아팠지요. 그녀는 다만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오늘도 굶지 않고 버티면 된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손끝으로 젖은 흙 위에 작은 종 하나를 그렸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그 그림은 금세 물기에 번졌지만 아이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씨 집안의 대문은 굳게 닫혔고 서연 모자는 절터의 낡은 처마 아래에서 하루를 견뎠지요. 그러나 조용히 보이는 마을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엌재에 남은 그림, 뒤 진흙이 묻은 신발, 사당 바닥의 차가운 기운, 그리고 오래전부터 울지 않던 종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누구도 아직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사흘 뒤를 기다리는 눈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은 비가 그친 듯 하다가도 다시 가늘게 내렸어요. 산등성이에는 흰 안개가 걸려 있었고 마을길에는 밤새 흐른 흙물이 얕은 고랑을 만들었지요. 서연은 절터 처마 밑에서 민준의 젖은 옷을 손으로 비벼 말리며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민준은 작은 돌을 주어 처마 아래 흙 위에 놓고 하나씩 자리를 바꾸며 무언가를 헤아렸어요. 그 모습은 장난 같지 않고 오래된 문을 조용히 여는 사람처럼 차분했답니다. 서연은 마을로 내려가 물을 얻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서 쫓겨난 몸이라 우물가에 서는 것조차 마음이 조심스러웠지요. 그녀는 빈 물동이를 들고 먼 길을 돌아 아랫마을 샘으로 갔어요. 그때 몇몇 안악들이 그녀를 보고 말을 멈추었어요.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얼굴로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떠주었지요. 서연은 고개 숙여 고맙다고 했고 아무에게도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변명부터 찾을 텐데 서연은 그저 아이 먹일 물과 마실 물만 조용히 받아갔기 때문이지요. 우물가의 한 젊은 안악이 낮게 말했어요. 서연 형님 손에 남의 물건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얼른 주위를 살피며 입 조심해, 한씨 집안일은 바람보다 빨리 귀에 들어간다네 하고 속삭였답니다. 한씨 큰 집 안에서는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창백했고 시동생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못마땅해 했지요. 화려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더욱 불쌍한 척했어요. 그녀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업을 하며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집안 물건을 지키는 일은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시동생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나 집안의 일꾼들은 화련의 말보다 집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기운을 더 두려워했어요. 새벽에 길어온 우물물은 항아리에 담자마자 흐려졌고 맑아야 할 물 위에는 가느다란 검은 티가 떠올랐지요. 부엌 아궁이는 불을 붙여도 자꾸 꺼졌어요. 장작이 마르지 않은 탓이라고 하기에는 불꽃이 꼭 누군가의 입김에 눌리는 것처럼 작아졌다가 사라졌답니다. 옥분 할멈은 아궁이 앞에서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어요. 하려는 일꾼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화를 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린 것을 두고 무슨 괴이한 말을 하느냐. 부엌 불이 꺼지는 것도 젖은 장작 때문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하고 날카롭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엌보다 사당 쪽을 자꾸 살피고 있었어요. 옥분 할멈은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궁이 재 속에서 어제 민준이 그린 둥근 흔적이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조심히 덮었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아이 하나가 절터로 뛰어왔어요. 그는 민준과
글자를 배운 적이 있는 아이였지요. 아이는 품 안에서 보리떡 반쪽을 꺼내며 우리 어머니가 몰래 주라 했어. 너희가 굶으면 안 된대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이 떡은 어머니와 나누어 먹고 나중에 내게 글자 하나 더 가르쳐 줄게 하고 아이답게 웃었답니다. 그 아이는 돌아가기 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다 하고 있어. 사흘 뒤 종이 운다고. 어떤 어른은 웃고 어떤 어른은 무섭다고 해. 민주는 떡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웃어도 괜찮아. 종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우는 것이 아니야. 듣지 못한 일을 듣게 하려고 우는 거야 하고 말했지요.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오후 옥분 할멈은 장독대 뒤를 돌아 나와 사람 눈을 피해 절터로 향했어요.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묽은 죽과 마른 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서연은 할멈을 보자 곧장 일어나 절을 했어요. 할멈, 집안에서 꾸중 들으실까 두렵습니다. 하고 말하자 옥분 할멈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려워할 것은 비가 아니라 비 오는 밤에 손을 씻은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옥분 할멈은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기억이 서려 있었지요. 민주는 할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묻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답니다. 옥분 할멈은 그런 아이를 보고 숨을 고른 뒤 네가 말한 종소리. 할미도 아주 오래전에 들은 듯하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입을 닫았다 하고 말했어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할멈을 보았어요. 오래전이라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옥분 할멈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젖은 산길 쪽을 바라보다가 네가 이 집에 시집오기 훨씬 전이다. 한씨 집안의 옛 안주인이 갑자기 사라지던 비오는 밤이었다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그 이름 없는 옛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그 여인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만 했고 누구도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옥분 할멈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다시 민준을 보았어요. 그 밤에도 사당 쪽에서 낮은 쇳소리가 났다. 위에 종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땅 밑에서 울리는 것 같았지. 나는 겁이 나서 물어보지 못했다. 다음날 사당 바닥은 새흙 냄새가 났고 그 뒤로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민주는 흙 위에 놓아둔 돌 하나를 사당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옮겼답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당 바닥이 새 흙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차가워져요. 서연은 아이의 말이 무서워 입을 막았지만 옥분 할멈은 놀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너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하고 묻자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요. 바닥을 닦을 때 어머니 손이 항상 한자리에서 더 시려웠어요. 저는 그걸 보았을 뿐이에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한씨 집안에서는 그 사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련이 자기 방에서 잃어버렸다고 한 비녀가 장독대 옆에서 발견되었고 그녀는 그것까지 서연의 짓으로 몰려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꾼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집에서 쫓겨난 뒤인데 어떻게 장독대 옆에 비녀를 두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화련은 얼굴을 붉히며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다 하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답니다. 시동생은 그런 눈빛이 불쾌해 사당문을 잠그라고 명했어요. 쓸데없는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누구도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했지요. 화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어요. 하지만 옥분 할멈은 부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더 걱정했답니다. 사당을 잠근다는 것은 물건을 지키려는 일처럼 보였지만 진실이 숨을 쉬지 못하게 문을 닫는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을 어귀에는 늙은 훈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예전에 민준에게 천자 몇 줄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의 총명함을 아끼던 사람이었지요. 그날 저녁 훈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절터로 찾아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예를 올렸고 민준도 공손히 두 손을 모았어요. 훈장님은 아이가 흙에 그려놓은 돌의 자리와 둥근 선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난이 아니구나. 너는 집의 길을 그리고 있었구나 하고 말했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당, 부엌, 뒤, 우물의 자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은 낮은 곳으로 가고 소리는 막힌 곳으로 돌아옵니다. 훈장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수염을 쓸어내렸어요. 어린아이의 말치고는 너무 맑고 단단했지요. 그는 서연에게 아이의 말이 허황되지 않다. 사람은 거짓을 꾸며도 땅의 기울기는 꾸미지 못한다 하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자기 아들의 말을 미친 소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웠지요. 훈장님은 가져온 종이와 붓을 꺼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어른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당을 열어보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되지만 증인은 많아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민주는 깊이 절하고 훈장님이 쓰는 글을 조용히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더 커졌어요. 우물가에서는 물이 흐려진 이야기가 돌고 방앗간에서는 부엌불이 자꾸 꺼진 이야기가 더해졌지요. 또 누군가는 화련의 비녀가 이상한 곳에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연의 억울함만 이야기했지만 점점 오래된 옛 안주인의 실종까지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밤, 사라진 여인, 울지 않는 종, 잠긴 사당이라는 말들이 서로 얽혀 마을 전체를 천천히 흔들었답니다. 화려는 소문을 듣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시동생에게 형님의 아이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두면 집안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고 말했지요. 시동생은 화가 나서 당장 절터로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빛과 서연의 젖은 무릎이 자꾸 떠올랐고 어쩐지 사당문을 잠근 뒤 집안 공기가 더 차가워진 듯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홀로 마루에 앉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처마 끝에는 아직 물방울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어요. 자신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옛 안주인이 사라졌고 집안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어린 새댁이었던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침묵이 오늘의 비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화려는 몰래 자기 방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꺼내 품에 넣었지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사라졌다고 외치는 팔찌가 아니라 은팔찌를 감쌌던 낡은 천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진짜 팔찌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고 적당한 때에 서연의 허름한 짐에서 나왔다고 꾸밀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나 화련의 계산은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서연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는 그녀의 짐에 손댈 구실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눈은 점점 많아졌어요. 게다가 민준이 사흘 뒤
종이 울린다고 말한 뒤로 사당 주위에 다가가기만 해도 일꾼들이 슬그머니 쳐다보았지요. 화려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종이 울리기 전에 그 아이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해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답니다. 다음 날 새벽이 가까워질 때 화려는 뒷뜰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낡은 나무삽을 들고 부엌 뒤 장작더미 곁을 살폈지요. 그곳에 은팔찌를 묻었다가 아이나 일꾼이 발견하게 만들면 서연이 몰래 숨겨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작더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누군가의 작은 발자국을 보았어요. 마을의 소먹이는 아이가 새벽풀을 베러 지나가다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화려는 아이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얘야, 이른 새벽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낯을 꼭 쥐었지요. 화려는 얼른 천주머니를 소매 속에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부엌 뒤에 쥐가 다녀서 살펴본 것뿐이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거짓을 본 사람처럼 동그래졌어요. 그는 곧장 논두길을 따라 달아났답니다.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새벽에 본 일을 말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꾸짖으려 했지만 화련이 들고 있던 천주머니와 장작더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녀는 그날 나두물가에서 다른 안악에게 슬며시 말했고 그 말은 또 옥분 할멈의 귀에 들어갔어요. 옥분 할멈은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거짓도 더 깊은 구덩이를 파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옥분 할멈은 다시 절터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민준 앞에 서서 한마디만 남겼지요. 거짓이 급해지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할멈의 눈빛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험을 알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 내일이면 됩니다. 오늘 밤만 조심하면 돼요 하고 낮게 말했답니다. 그날 저녁 훈장님은 마을 이장에게 작은 글을 보냈어요. 글에는 한씨 집안 사당에 얽힌 소문과 억울한 며느리의 처지,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어른들이 함께 모여 사실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이장은 처음에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를 꺼렸어요. 하지만 은팔찌 도난이 이미 마을 전체의 말이 되었고 오래된 안주인의 실종까지 다시 떠오르자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한씨 집안의 시어머니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장이 내일 오후 사당 앞에 오겠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시동생은 분노하며 우리 집 사당을 어찌 남들이 들여다본단 말입니까? 하고 외쳤고 화려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우리 집이 떳떳하다면 문을 열지 못할 까닭도 없다 하고 힘겹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창호지를 스쳐 멀리 사당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련은 결국 밤이 깊으면 사당에 들어가 종을 못 울리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종의 줄을 끊어버리면 아이의 예언은 허망한 말이 될 것이라 믿었답니다. 서연은 절터에서 그날 밤을 맞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시어머니가 더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만 조용히 참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오래전 누군가가 억울하게 사라졌고 그 죄가 집안의 흙 밑에 묻혀 있다면 침묵은 효도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답니다. 민주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덮었어요. 어머니, 내일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어머니는 울지 말고 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제가 말하고 어머니가 지킨 것은 집이 알아줄 거예요. 서연은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니 곧게 서 있겠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씨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화려는 등잔불을 가리고 사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열쇠를 몰래 빌려 문을 열고 오래된 종 아래에 섰지요. 종은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화려는 떨리는 손으로 종에 달린 낡은 줄을 만졌고 작은 칼을 꺼내 줄을 끊었답니다. 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가벼워서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화려는 몰랐어요. 종의 소리가 줄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가 사당을 나간 뒤 바닥 밑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울림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아직 종소리라 부르기에는 작고 희미했지만 오래된 흙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같았지요. 부엌아궁이에 재가 살짝 무너지고 우물물 위에 둥근 물결이 생겼어요. 마을의 밤은 다시 깊어졌지만 이제 아무것도 예전처럼 덮여 있지는 않았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밤새 이어지던 빗소리도 했고 산등성이의 안개도 얇게 풀려 마을 지붕 위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 밝음은 사람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했어요. 우물가에 나온 안악들은 물을 샜다가도 한시 큰 집 쪽을 바라보았고 논둑을 지나던 남자들도 괜히 걸음을 늦추었답니다. 모두가 말은 아꼈지만 오늘 오후 사당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절터 처마 밑에서 민준의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었어요. 아이의 저고리는 낡았고 밤이슬에 젖어 군데군데 얼룩이 남았지만 서연은 손바닥으로 주름을 여러 번 펴주었지요. 자신은 초라해도 아이만은 흐트러져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말없이 어머니가 묶어주는 옷고름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오늘은 집을 원망하지 마세요. 집도 오래 울지 못해 목이 막힌 거예요.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집을 원망하지 말라니.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깊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민준의 눈을 보며 아이가 단순히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지난 사흘 동안 아이는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일을 맞는 사람처럼 차분했답니다.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손은 놓지 않겠다 하고 말했어요. 마을 훈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절터에 찾아왔어요. 지팡이 끝에는 진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품에는 어제 쓴 글과 붓이 들어 있었지요. 그는 서연 모자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말이 많으면 오히려 진실이 흐려진다. 네가 본 것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거라 하고 훈장님이 말했어요. 민주는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렸고 서연은 그 한마디에 마음을 붙들 수 있었답니다. 훈장님은 민준이 흙 위에 그린 그림을 다시 살폈어요. 사당은 둥글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엌과 우물, 뒤에 장작 더미가 선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그 옆에는 작은 점이 3개 찍혀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된 종, 하나는 은팔찌, 하나는 이름 없는 자리라고 민주는 설명했어요. 훈장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자리는 반드시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하고 낮게 말했답니다. 서연은 그제야 오래전 옛 안주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는 늘 반쯤 닫힌 문 같았지요. 누군가 물으면 어른들은 입을 다물었고 제사 때도 그 여인의 이름은 빠져 있었어요. 서연은 그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새 며느리가 지나간 일을 캐묻는 것은 얘가 아니라고 여겨 참았답니다. 이제 보니 침묵은 얘가 아니라 두려움의 옷이었어요. 그 무렵 한시 큰 집 안에서는 화련이 이른 새벽부터 몸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 밑에 옅은 분을 바르고 울다 지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입술색을 흐리게 했지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표정을 바꾸며 연약한 눈빛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손목은 자꾸 떨렸답니다. 지난밤 사당의 종주를 끊었으니 아이의 말은 틀릴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사당 바닥 밑에서 들린 듯한 낮은 울림이 계속 귀에 남았어요. 화련은 천주머니를 다시 살폈어요. 그 안에는 은팔찌를 감쌌던 천조각과 작은 흙덩이가 들어 있었지요. 진짜 은팔찌는 부엌 뒤 장작더미 곁에 묻으려 했지만 소먹이는 아이에게 들킨 뒤 차마 그곳에 두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밤중에 은팔찌를 사당 뒤쪽 처마 밑에 깨진 기와 아래에 숨겨두었답니다. 만약 누가 찾게 된다면 서연이 쫓겨나기 전 감추어둔 것이라 우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화련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당 뒤 처마 밑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자리였고 오래된 기와 아래의 흙은 다른 흙보다 더 검고 질었지요. 은팔찌를 넣은 천주머니에도 그 흙이 묻었고 그녀의 신발 밑에도 같은 흙이 깊게 배었어요. 민준이 처음부터 보았던 뒤쓰은 진흙과 비슷한 자리였답니다. 거짓말은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발자국과 흙냄새도 사람 몰래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거의 들지 못했어요. 밥그릇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은 손에서 무겁기만 했지요. 서연이 매일 차려주던 밥상은 소박해도 따뜻했는데 오늘 밥상은 반찬이 많아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화련을 바라보다가 문득 화련의 치맛자락 끝에 검은 흙이 튄 것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 찬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시동생은 아직도 화련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는 집안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이 데려온 여인이 거짓을 꾸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아이 하나의 헛소리 때문에 우리 집 사당을 열어보라니.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치는 문을 여는 데 있지 않고 닫아두어야 할 일을 만든 데 있다.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차갑게 굳었어요. 화련은 얼른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화련에게는 더 무섭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눈가에 댔지만 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오후가 오기 전 사당 뒤 처마 밑에 은팔찌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마을 이장이 한씨 큰 집에 먼저 들렀어요. 그는 말수가 적고 체면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마을의 소문이 너무 커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이장은 시어머니에게 예를 갖춘 뒤 오늘 일은 누구를 욕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퍼진 말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시동생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화련은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어요. 그때 소목이는 아이와 그의 어머니도 마을 이장을 찾아왔어요. 아이는 아직 겁이 나서 어머니 치마 뒤에 숨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새벽에 본 일을 말했지요. 화련이 부엌 뒤 장작 더미에 무언가를 묻으려다 아이를 보고 감추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장은 곧장 소란을 만들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말하라. 그때는 네가 본 것만 말하면 된다 하고 그는 아이에게 일렀어요. 절터에 있던 서연 모자도 오후가 되기 전 마을로 내려왔어요. 서연은 한시 큰 집 대문을 향해 걷는 동안 마음이 수없이 흔들렸지요. 사흘 전 그 문으로 쫓겨났고 오늘은 그 문으로 다시 진실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길가의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누군가는 작은 꾸러미를 건넸고 누군가는 눈인사만 했어요. 서연은 모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우물가의 물빛은 아직 막지 않았고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가 곱게 오르지 못했지요. 그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대문 곁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아이가 무엇을 듣는지 몰라 조용해졌답니다. 민주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직 아니에요. 햇빛이 우물돌 끝에 닿고 나무 그림자가 사당 문턱을 넘을 때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로 퍼지자 모두가 하늘과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어요. 누군가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화려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림자까지 핑계 삼는군요. 오후가 지나면 또 다른 말을 하겠지요. 하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매끄럽지 않았어요. 민주는 화련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사당 앞마당에는 마을 어른들과 일꾼들, 이장과 훈장님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나왔고 시동생은 얼굴을 굳힌 채 문기둥 곁에 섰지요. 옥분 할멈은 부엌 쪽에 서 있다가 서연을 보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늘은 눈물보다 말해야 할 것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마당 흙은 아직 촉촉했고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민주는 이장에게 먼저 절을 했어요. 제가 보았고 들은 것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을 보태지 말고 두려워 줄이지도 말아라 하고 대답했어요. 민주는 손가락으로 사당 문턱을 가리켰어요. 사당 바닥에는 다른 곳보다 찬 기운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자리에 물기와 쇳소리가 모입니다. 종은 위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갇힌 것이 위에 종을 깨우려 합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화련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지요. 아이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사당 바닥이 차갑다니. 비 오는 날 어느 바닥이 따뜻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때 훈장님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아이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문을 열면 알 일입니다. 말이 두려우면 문을 닫고 싶고 진실이 두렵지 않으면 열 수 있지요. 화련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당 열쇠를 내놓았어요. 본래 그 열쇠는 집안 큰어른만 다루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이장이 모두 앞에서 받아들었지요. 열쇠가 쇠고리에 닿는 소리가 마당에 작게 울렸고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낮추었어요. 사당문은 오래 닫혀 있던 탓에 쉽게 열리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이 힘을 주어 밀자 문틈에서 낡은 나무 냄새와 차가운 흙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어요. 사당 안은 어둡고 서늘했어요. 위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향로에는 오래된 재가 고요히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천장 가까이에 매달린 오래된 종이었어요. 종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할 줄이 바닥에 끊어진 채 놓여 있었답니다. 화려는 그것을 보자마자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보셨지요? 줄이 끊어졌으니 종이 울릴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웅성거렸어요. 그러나 민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이는 끊어진 줄을 보고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사당 바닥 가운데가 아니라 뒤쪽 위패 아래의 한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곳의 벽돌은 다른 것보다 아주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틈새에 검은 흙이 말라붙어 있었답니다. 민주는 그 앞에서 멈추어 섰어요. 줄을 끄는 사람은 종을 오해했습니다. 이 종은 손으로만 울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어요. 훈장님은 아이 곁으로 다가와 바닥을 살폈어요. 벽돌의 틈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한쪽에는 최근에 손댄 듯한 흙이 끼어 있었지요. 이장은 일꾼에게 작은 쇠꼬챙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화려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사당 뒤 처마 밑에 은팔찌만 걱정했지. 바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한 자리가 저곳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사당 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종은 움직이지 않았고 끊어진 줄도 바닥에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도 아주 낮고 먼 새소리 같은 울림이 사당 바닥 아래에서 지나갔어요. 그것은 아직 뚜렷한 종소리가 아니었지만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숟가락으로 태그릇을 살짝 두드린 것처럼 희미하고 길었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말을 멈추었어요. 화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주는 그 울림이 지나간 뒤 바닥을 가리켰어요. 아직 완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에 막힌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열리면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장은 망설였지만 모인 사람들의 눈이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한씨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면 바닥을 뜯는 일이 큰일이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소문은 더 어둡게 자랄 것이 분명했어요. 이장은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일꾼 둘이 조심스럽게 벽돌 틈에 쇠꼬챙이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벽돌이 여러 번 힘을 주자 낮은 소리를 내며 들렸지요. 그 아래에서는 오래된 흙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쇠가 젖었다 마른 듯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섰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켜온 집의 밑바닥이 이제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벽돌 아래에는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더 깊이 다져진 흙이 있었고 그 흙 한가운데 작은 나무 조각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지요. 민주는 그 나무 조각을 보고 함의 모서리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장은 일꾼들에게 더 파보게 했답니다. 흙이 한 줌씩 거치자 낡은 나무함의 윗부분이 나타났어요. 함은 오래되어 손만 대도 부서질 듯 했지만 쇠장식에는 희미한 무늬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사당 뒤쪽에서 마을 개가 크게 짖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밖으로 향했고 화련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요. 그녀의 눈은 사당 뒤 처마 쪽으로 흔들렸어요. 옥분 할멈이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할멈은 조용히 이장에게 다가가 귀갯말을 했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남자 하나에게 사당 뒤 처마와 깨진 기와 아래를 살펴보라고 손짓했어요. 하려는 그제야 자신의 숨이 크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 젊은 남자가 작은 천 주머니를 들고 돌아왔어요.
주머니는 젖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모두가 찾던 은팔찌가 들어 있었지요. 마당이 술렁였어요. 화려는 곧장 보십시오. 서연이 예전에 숨겨둔 것입니다. 하고 외쳤지만 소먹이는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어제 새벽 화련아 씨가 장작더미 곁에서 이런 주머니를 숨기는 걸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화련은 아이를 노려보며 거짓말이다.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어깨를 감싸며 내 아이는 본 것만 말했습니다. 거짓을 배운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단단히 말했지요. 그때 옥분 할멈도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 주머니의 흙은 사당 뒤 검은 흙입니다. 서연 아씨가 쫓겨난 뒤 그곳에 간 적은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화련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답니다. 서연은 그 은팔찌를 보고도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어요. 자신이 사흘 동안 겪은 추위와 굶주림. 아이가 비에 젖어 떨던 밤이 저 작은 팔찌 하나로 꾸며진 일이었다니 마음이 저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화련에게 달려들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답니다. 그 울음에는 서연을 믿지 못한 후회와 더 오래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직 나무암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장은 은팔찌 일은 잠시 두고 바닥 아래에서 나온 함을 먼저 확인하자고 했어요. 함을 꺼내자 그 아래에 작은 쇠조각이 함께 딸려 나왔는데 그것이 바닥 아래의 빈 공간과 오래된 종기둥 사이에 걸려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비가 오면 물기가 차고 흙이 불어나 쇠조각이 떨며 낮은 울림을 만들었고 그 울림이 사당 위종의 몸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왔던 것이었답니다. 훈장님은 그것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이 막아둔 길을 물과 쇠가 오래 기억했구나 하고 말했지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함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함이 열리면 오래전 사라진 안주인의 이름과 그 밤의 진실이 세상으로 나올 것이었답니다. 화련의 거짓은 이미 흔들렸지만 오늘 드러날 것은 그보다 더 깊고 오래된 일이었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낡은 함의 뚜껑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장은 부서질 듯한 나무함을 조심히 열게 했어요. 뚜껑은 젖은 종이처럼 약했고 열리는 순간 안에서 마른 흙가루가 흩어졌지요. 함 안에는 낡은 천조각, 글씨가 흐려진 작은 장부, 검게 변한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오래된 여인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접혀 있었답니다. 훈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줄이고 그 이름 없는 자리가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훈장님은 글을 읽기 전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으십시오. 오늘은 더 숨기지 맙시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훈장님은 낡은 종이를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답니다. 글에는 오래전 한씨 집안의 옛 안주인이 남긴 억울한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재산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 땅을 팔아 넘기려는 일을 막으려 했다고 쓰여 있었지요. 그 글이 낡고 끊어진 곳이 많아 모든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답니다. 옛 안주인은 도둑으로 몰려 달아난 것이 아니었고 사당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은팔찌는 그녀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남긴 표식이었고 장부에는 땅 문서를 바꾸려 한 흔적이 적혀 있었지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과 그 여인의 처지가 겹쳐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억울한 이름은 세월이 달라도 같은 빗소리를 품고 있었답니다. 화려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옛일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요. 이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옛일과 오늘 일이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은팔찌를 숨긴 까닭부터 말하시오 하고 물었어요. 화려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의 눈, 아이의 증언, 흙 묻은 주머니, 끊어진 종줄이 모두 그녀의 말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사당 안에서 다시 낮은 울림이 일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분명했어요. 위의 종은 줄이 끊어졌는데도 몸통 깊은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떨림이 번졌지요. 땅속 빈 공간이 열리고 오래 막힌 쇠조각이 바람과 빛을 만난 까닭이었어요.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길고 맑았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고 서연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민준이 한 말의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종이 스스로 운다는 것은 귀신이 장난을 친다는 말이 아니라 묻힌 진실이 길을 찾아 나온다는 뜻이었지요. 줄을 끊어도, 문을 잠가도, 흙을 덮어도 때가 되면 소리는 물길처럼 돌아 나오는 것이었어요. 화려는 그 소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녀가 꾸민 거짓은 사흘 만에 드러났고 오래 묻힌 죄는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이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먼저 함과 은팔찌와 끊어진 줄을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더 많은 어른들이 함께 사당 바닥을 정리하고 장부를 살피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서연을 향한 의심은 빗물처럼 빠져나가고 화련을 향한 눈빛은 차갑게 굳었어요. 서연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먼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부축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이 닿자 더 크게 울었어요. 내가 너를 몰라보았다. 네가 젖은 밤길을 나가는데도 붙잡지 못했다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말 대신 어머니.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몸을 먼저 추스르셔야 합니다. 하고 낮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졌답니다. 억울함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 서연의 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을 떠났어요. 그러나 한시 큰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답니다. 닫힌 사당문 안에는 열린 바닥과 낡은 함이 있었고 부엌 뒤에는 거짓을 숨기려 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화련은 방 안에 틀어박혔고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절터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밤은 마루 끝이라도 머물러 다오하고 붙잡았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쫓겨난 지 사흘 만에 다시 그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쉬울 리 없었지요. 하지만 민준이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부엌 옆 작은 방에 머물기로 했답니다. 옥분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따뜻한 물을 데워 가져왔어요. 오늘은 발부터 씻으세요. 먼 길을 견딘 발이 가장 먼저 쉬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의 발을 씻기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작은 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밤길에 생긴 작은 상처가 있었답니다. 서연은 그 상처를 보며 가슴이 저렸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어야 했는데 네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하고 속삭였지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가 집을 오래 지켜서 집이 오늘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었고 사당 쪽에서는 더 이상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 멀리서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가 마당에 깔려 있었지요. 서연은 민준을 눕히고 오래 잠들지 못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고 화련의 거짓도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이가 따뜻한 방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민주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떠 어머니를 보았어요. 내일 종이 더 맑게 울릴 거예요. 오늘은 흙이 열렸고 내일은 이름이 돌아올 거예요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그래. 이제 억울한 이름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자 하고 대답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한시 큰 집의 처마 끝에는 남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은 이제 새벽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시 큰 집 마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밤사이 비는 완전히 그쳤고 젖은 흙 위에는 옅은 햇빛이 내려앉아 작은 물방울들이 조용히 반짝였지요. 사당문은 다시 잠기지 않았고 어제 들어올린 벽돌 자리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이장과 훈장님, 마을 어른들, 옥분 할멈과 일꾼들이 모두 모였고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은 채 마당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화련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이장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불렀어요. 시동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숨 막히지는 않았어요. 오래 닫혀 있던 창이 조금 열린 듯 차갑더라도 새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느낌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서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늘은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장은 먼저 어제 발견한 팔찌를 흰 천 위에 올려놓았어요. 팔찌는 오래된 물건이라 빛이 흐렸지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훈장님이 그것을 읽어보니 오래전 사라진 옛 안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당에 낮은 탄식이 번졌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집안에서 입에 올려지지 않았고 제사상에서도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작은 은팔찌 속에서 조용히 살아나 사람들 앞에 놓인 것이었어요. 훈장님은 낡은 장부도 펼쳤어요. 글씨는 군데군데 번지고 찢어졌지만 땅의 경계와 곡식 창고의 수량, 그리고 사당 뒤 작은 밭에 관한 기록은 아직 읽을 수 있었지요. 장부에는 옛 안주인이 그 땅을 팔지 못하게 막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가 도장을 바꾸려 한 자국도 보였어요. 훈장님은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고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답니다. 오래된 거짓이 말없이 벗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내용을 들으며 몸을 떨었어요. 그녀는 젊은 새댁이던 시절을 떠올렸지요. 그때 집안 어른들은 옛 안주인이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고만 했고 누구도 사당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 며느리였던 그녀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고 시간이 지나자 침묵이 곧 진실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분의 이름을 잊은 죄가 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장은 이제 사당 바닥을 더 열어보자고 했어요. 일꾼들이 흰 천을 걷고 어제 들어올린 벽돌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지요. 젖은 흙은 무겁고 차가웠지만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흙을 한 삽씩 걷어낼 때마다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고
가끔 쇠가 긁히는 듯한 낮은 소리도 났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려 했지요. 조금 더 파자 바닥 아래에 빈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곳에는 녹슨 쇠고리와 부서진 나무판이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방울 모양의 쇠붙이가 끼어 있었답니다. 훈장님은 그것을 보고 오래전 사당 안에 또 다른 울림 장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위에 종이 울리지 못하게 막아도 바닥 밑으로 소리가 번지게 만든 옛사람들의 지혜였을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 장치는 흙에 묻혀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민주는 그 쇠붙이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종은 오래전부터 혼자 울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들을 때까지 작은 소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말에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누구도 그 작은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옥분 할멈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 그 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모른 척 했답니다. 오늘 그 후에는 늦게라도 말이 되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장은 옥분 할멈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할멈은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또렷했지요. 그녀는 모두 앞에서 오래전 비 오는 밤의 일을 천천히 말했어요. 옛 안주인이 사당에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새벽 무렵 사당 바닥에서 흙냄새가 짙게 났으며 집안 어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할멈은 마지막에 그때 침묵한 죄가 오늘 서연아 씨에게 다시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할멈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옛날의 두려움은 어린 일꾼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서연은 오히려 할멈에게 다가가 팔을 받쳐 주었어요.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고 낮게 말했답니다. 옥분 할멈은 그 말을 듣고 참았던 울음을 삼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부드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 모두의 시선은 화련에게 향했어요. 화련은 마루기둥 옆에 서서 얼굴을 창백하게 굳히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오래전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오늘의 거짓말은 피할 수 없었지요. 이장은 은팔찌와 천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팔찌가 어찌하여 사당 뒤 처마 밑에 있었는지 말하시오. 화련은 입술을 떨며 저는 모릅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약했답니다. 소먹이는 아이가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어제보다 덜 떨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지요. 아이는 화련히 새벽에 장작더미 곁에서 천주머니를 숨기려던 모습을 보았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화련은 아이를 꾸짖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시동생이 그녀를 막았답니다. 그는 처음으로 화련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새벽 정말 부엌 뒤에 나갔소 하고 묻자 화련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것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요. 끊어진 종줄, 검은 흙이 묻은 천주머니, 아이의 증언, 옥분 할멈의 말, 그리고 사당 바닥에 열린 흙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련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저 서연 형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모두가 형님만 믿고 저는 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일 뿐이라 느꼈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화련의 고백은 마당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미움이 있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녀는 은팔찌를 숨기고 서연이 훔친 것처럼 꾸몄으며 민준의 말을 막으려고 종줄까지 끊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오래전 옛 안주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도 자세히 몰랐다고 말했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엄했어요. 네가 모른 옛 죄까지 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오늘의 억울함은 네 손으로 만들었다 하고 말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완전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이 화련의 말만 믿고 형수와 조카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괴로웠지요.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형수님,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어린 조카에게까지 몹쓸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잘못을 알았다면 앞으로는 약한 사람의 말을 먼저 밟지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은 꾸짖음보다 조용했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서연 앞에 다가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차마 잡지 못하고 다시 거두었지요.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긴다 말하면서도 정작 네가 억울할 때 믿어주지 못했다. 이 늙은이가 무릎을 꿇어도 네 마음의 비가 그치겠느냐 하고 울먹였어요. 서연은 얼른 시어머니를 붙잡았답니다. 어머니, 저는 비를 맞았지만 아직 집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집이 다시 바르게 서면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서연은 자신을 쫓아낸 집을 부수려 온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집을 다시 세우려 온 사람이었지요. 이장은 화련에게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 마을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명했어요. 시동생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고 화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보따리 하나만 챙겨 대문을 나섰어요. 대문 밖의 햇살은 밝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외로웠어요. 화련이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누군가를 내보낸 일이 속 시원하기보다 그동안 집안에 쌓인 상처가 너무 깊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민주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열린 바닥 가까이에 앉았어요. 그는 손바닥으로 차가운 벽돌을 가볍게 어루만졌답니다. 이제 숨 쉬어도 됩니다. 하고 아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위에 매달린 오래된 종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당 안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고 끊어진 줄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지요. 종은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는데 맑고 짧은 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는 어제의 낮은 울림보다 훨씬 가볍고 깨끗했어요. 마치 오래 목이 잠긴 사람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처음 내는 숨소리 같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었어요. 훈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종은 사람을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름을 돌려달라고 온 것이다. 그 말에 이장은 오래전 옛 안주인의 이름을 장부에 다시 적고 집안의 제사 명단에도 올리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서연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어요. 그녀는 억울하게 묻힌 여인에게 그리고 사흘 동안 자신과 아이를 지켜준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 조용히 절했답니다. 사당의 바닥은 그날 바로 덮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이 함께 확인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한 뒤 깨끗한 흙과 새 벽돌로 다시 고치기로 했지요. 일꾼들은 물을 길어오고 안악들은 낡은 천을 걷어내며 아이들은 멀리서 조용히 구경했어요. 한씨 집안의 사적인 일이 마을 전체의 일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억울함을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했답니다. 옥분 할멈은 부엌으로 돌아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젖은 장작까지 잘 타올랐지요. 노란 불꽃이 아궁이 안에서 고르게 흔들렸고 솥 안의 물은 금세 따뜻해졌어요. 할멈은 된장을 풀고 물을 썰어 넣어 큰 솥에 국을 끓였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 따뜻한 것을 먹어야지요. 하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사당의 공기를 조금씩 풀어주었어요. 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가 옥분 할멈을 도왔지요. 사흘 전 그 부엌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쌀을 씻고 젖은 그릇을 닦고 아이들이 먹을 죽을 따로 덜어 놓았답니다. 옥분 할멈은 그런 서연을 보며 눈물이 다시 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씨 손이 닿으니 부엌도 제 자리를 찾는구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따뜻한 국과 묽은 죽을 나누어 먹었어요. 큰일을 겪은 뒤라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낮은 숨소리가 집안을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되돌렸지요. 시동생은 묵묵히 장작을 날랐고 시어머니는 서연이 건네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민주는 부엌 문턱에 앉아 뜨거운 죽을 식히며 마당을 바라보았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이장은 식사 뒤에 다시 모두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의 일은 마을에 이미 알려졌으니 거짓 소문을 더 보태지 말고 사실만 전하라고 했지요. 서연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 화련히 은팔찌를 숨겼다는 것, 오래전 옛 안주인의 억울함이 장부와 사당바닥에서 드러났다는 것만 말하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퍼지겠지만 적어도 오늘 그 바람에는 서연의 누명을 벗기는 말이 실릴 것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사당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어요. 열린 바닥은 임시로 새 나무판을 덮고 그 위에 흰 천을 깔았지요. 옛 안주인의 이름이 적힌 종이는 마른 함에 넣어 위패 곁에 두었고 은팔찌도 함께 놓였답니다. 종줄은 새로 달지 않았어요. 훈장님은 며칠 뒤 좋은 날을 잡아 새 줄을 달고 그때 정식으로 종을 울리자고 했지요. 모두가 그 말에 찬성했어요. 서연은 사당 앞마당을 마지막으로 쓸었어요. 빗물에 젖어 뭉친 흙과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발자국을 고르게 펴자 마당은 다시 평온한 얼굴을 되찾는 듯 했지요. 민주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어머니 곁에서 함께 쓸었어요. 아이가 쓴 자리는 삐뚤빼뚤했지만 서연은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 작은 흔적도 오늘 집이 기억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처마 끝 물방울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이 되자 서연 모자를 안 채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 한 벌이 놓여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이 방이 작고 초라하지만 오늘부터 네가 비를 피할 곳은 다시 이 집 아니어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민준도 따라 절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네가 이 늙은이를 깨웠구나 하고 속삭였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깨운 것이 아닙니다. 종이 먼저 깨어 있었어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 눈물은 전날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한 뒤에 오는 아픔은 아직 쓰라렸지만 적어도 거짓을 붙들고 있을 때의 막막함은 아니었지요.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드리고 조용히 이불을 펴드렸답니다. 누구도 모든 일이 한순간에 괜찮아졌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집은 분명히 조금 덜 차가워졌어요. 밤이 내려앉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한시 큰 집은 오랜만에 낮은 숨을 쉬었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고 마당에는 새로 쓸린 빗자국이 은은했지요. 사당 안의 오래된 종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침묵은 두려운 침묵이 아니었답니다. 서연은 민준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이는 눈을 감으며 어머니, 오늘은 집이 덜 아파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아이 곁에 앉아 오래도록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집이 덜 아프다는 말은 사람도 덜 아플 수 있다는 뜻처럼 들렸지요.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고 멀리 우물가에서는 밤바람이 물동이를 살짝 건드렸어요. 사흘의 비와 억울함, 오랜 세월의 숨은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어두운 흙 밑에만 있지 않았답니다. 드러난 상처는 시간이 걸려도 씻기고 아물 수 있었어요. 그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사당 쪽을 향해 조용히 절했어요.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시는 이 집에서 약한 사람이 거짓 앞에 홀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지요.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고른 숨을 쉬었고 부엌의 불씨는 붉은 눈처럼 작게 살아 있었어요. 한시 큰 집은 깊은 밤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고요했답니다. 오래된 종도, 열린 바닥도, 젖은 마당도 이제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오래 머물던 비구름은 산 너머로 물러가고 초가 지붕 위에는 맑은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한시 큰 집 마당의 흙도 천천히 말라 발을 디디면 더 이상 질퍽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우물가 물빛은 다시 맑아졌고 부엌 굴뚝에서는 아침마다 고든 연기가 올라갔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이제 그 집도 한숨을 돌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다시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지만 마음은 예전과 조금 달랐지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물을 길어도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보다 미안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먼저 길을 비켜주며 서연 형님, 물동이가 무거우면 함께 들지요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조용히 웃고 고개를 숙였어요. 큰 말 없이도 마음이 전해지는 아침이었어요. 한시 큰 집 안에서는 사당을 고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마을 목수가 와서 썩은 나무판을 걷어내고 새 벽돌을 고르게 놓았지요. 훈장님은 오래된 장부를 햇빛에 말린 뒤 다시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베껴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옛 안주인의 이름을 여러 번 따라 읽다가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 이름은 오래도록 입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집안의 제사 명단에 다시 올라 어둠 속에서 돌아온 손님처럼 자리를 찾았어요. 민주는 사당 고치는 일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아이는 어른들 틈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벽돌 사이의 틈이 너무 넓으면 조용히 가리켰고 목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맞추곤 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민준의 말을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지나치게 높이 떠받들지도 않았답니다. 훈장님이 총명한 아이일수록 평범한 밥과 따뜻한 잠이 먼저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목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마음의 빚은 한 번의 말로 다 갚아지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보였어요. 아침 밥상에 서연의 그릇을 맨 끝에 두지 않고 자신의 옆에 놓았고 민준에게는 따뜻한 달걀찜을 따로 덜어주었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일부러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동생도 달라졌어요. 그는 한동안 서연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만 집안일에서 물러나지 않고 무거운 일을 맡았지요. 장작을 패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사당 뒤 검은 흙이 있던 자리에 깨끗한 자갈을 깔았어요. 어느 날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형수님, 제가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배움은 고개를 숙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화련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 돌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장이 지나친 험담을 막았기 때문이지요. 죄는 밝혀졌으니 더러운 말을 보태지 말라. 남의 잘못을 씹다 보면 자기 마음도 탁해진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화련은 친정으로 돌아가 마을 어른들의 꾸지람을 받았고 다시는 한시 큰 집 일에 끼어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서연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미움조차 오래 품으면 마음의 방이 좁아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당에 새 종주를 다는 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시 큰 집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무겁고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얼굴들이었지요. 세 줄은 삼을 꼬아 만든 튼튼한 줄이었고 옥분 할멈이 손수 삶아 말린 흰 천으로 끝을 감쌌어요. 목수가 사다리에 올라 오래된 종에 줄을 달자 햇빛이 종의 옆면에 닿아 흐린 빛을 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훈장님은 옛 안주인의 이름을 크게 읽었어요. 이어서 서연의 남편 이름과 집안을 지켜 온 조상들의 이름도 차례로 읽었지요. 이름 하나가 불릴 때마다 사당 안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향을 올리고 깊이 절했답니다. 그녀의 절은 늙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도 그 옆에서 절했고 민주는 어머니를 따라 작은 손을 바닥에 짚었어요. 마침내 세 줄이 달린 종을 울릴 때가 되었어요. 이장은 서연에게 먼저 줄을 잡으라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 돌아와야 할 이름은 저보다 먼저 계셨던 분의 이름입니다. 어머니께서 울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서연을 보았어요. 서연이 자신을 원망하여 물러난 것이 아니라 집안의 흐트러진 순서를 바르게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줄을 잡았어요. 종소리는 맑고 길게 퍼졌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사당 기둥과 마당, 우물가와 부엌문까지 고르게 닿았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 속에서 사흘 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숨결을 느꼈답니다. 종은 한 번 울리고 다시 한 번 울렸어요. 두 번째 울림은 조금 더 따뜻했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고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종은 누군가를 몰아내는 소리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한시 큰 집에서는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큰 잔치라기보다는 집안과 마을이 함께 마음을 놓는 조촐한 식사였지요. 부엌에서는 옥분 할멈이 팥죽을 끓이고 서연은 산나물을 무치고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독에서 잘 익은 무김치를 꺼냈어요. 솥 뚜껑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 부엌 천장에 부드럽게 맺혔답니다. 며칠 전까지 차갑고 어둡던 그 부엌은 다시 사람들의 손과 숨으로 가득 찼어요. 마당에는 낮은 상이 놓였고 이웃들은 가져온 보리떡과 삶은 감자를 나누어 놓았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어른들이 웃음을 되찾자 조금씩 속삭이며 웃었지요. 민준도 아이들 곁에 앉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팥죽을 천천히 불어먹고 가끔 어머니가 앉은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서연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 깊은 곳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중에 훈장님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이제 종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모두가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민준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깨지 않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민준의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아이가 겪은 사흘의 추위와 두려움이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텐데도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잠과 글 공부뿐이었지요. 그녀는 아이 곁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따라 주었어요. 그래. 이제 밤에는 내가 먼저 잠들지 않도록 네 이불을 잘 덮어주마 하고 말했답니다. 민주는 작은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젖은 마당에 드는 달빛처럼 조용하고 환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상이 끝날 무렵 서연을 불렀어요.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지요. 그 안에는 값비싼 보물은 없고 낡은 바늘쌈과 깨끗이 접은 저고리감, 그리고 집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서연 앞에 놓으며 이 집의 부엌과 안채를 내 손에 맡기고 싶다. 네가 지킨 집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키자 하고 말했답니다. 서연은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두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았어요.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제가 혼자 지키는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도련님과 마을의 눈이 함께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동생도 묵묵히 머리를 숙였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한시 큰 집의 큰 며느리로서 더 분명히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권세를 얻었다기보다 제자리로 돌아온 듯 조용했어요. 며칠 뒤부터 민주는 훈장님 댁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했고 낮에는 책보를 메고 마을 어귀로 갔지요. 훈장님은 아이에게 글자뿐 아니라 사람의 말과 침묵을 헤아리는 법도 가르치려 했답니다. 똑똑한 눈은 남의 허물을 먼저 찾는 데 쓰면 흐려지고 억울한 사람의 길을 밝히는 데 쓰면 더 맑아진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민주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동안 한시 큰 집을 조심스레 도왔어요. 목수는 사당 문고리를 고쳐주었고 안악들은 오래된 제사 보자기를 빨아 말렸지요. 소먹이는 아이는 민준과 다시 논둑길을 걸으며 웃었어요. 그는 자신이 증언한 일 때문에 겁을 먹었지만 민준이 네가 본 것을 말해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 하고 고맙다고 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문을 여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옥분 할멈은 부엌에서 더 자주 웃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궁이 불이 꺼지면 이 불도 늙은 나처럼 쉬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고 농을 했지요. 서연은 할멈 곁에서 장작을 고르며 웃었고 민주는 부엌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답니다. 부엌은 집의 속마음과 같아서 그곳에 웃음이 돌아오면 방과 마당과 사당까지 조금씩 따뜻해지는 법이었어요. 가을이 가까워지자 마을 들판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시 큰 집의 뒷에도 햇볕이 잘 드는 곳마다 무와 배추가 자랐지요. 서연은 새벽마다 밭을 둘러보고 잎에 맺힌 이슬을 털어주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와 서연 곁에 섰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배추밭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올겨울 김장은 넉넉히 하자. 절터에 있던 아이들도 나누어 먹게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절터에서 비를 피하던 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찌르지만은 않았지요. 그 밤이 있었기에 집안의 어두운 곳이 열렸고 오래된 이름이 돌아왔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물론 상처가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상처를 덮지 않고 씻어낸 사람에게는 더 깊은 따뜻함이 남는 법이었답니다. 서연은 예, 넉넉히 담그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붉은 노을이 산마루 뒤로 천천히 내려가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 동안 말린 멍석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지요. 우물가에는 물동이가 엎어져 반짝였고 장독대 옆에는 고추와 호박꼬지가 햇볕을 머금은 채 말라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밥을 푸고 민주는 작은 상을 닦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이따금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저녁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무김치와 산나물이 올랐어요. 특별히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같은 방 안에서 서로를 기다려 먹는 밥이었기에 따뜻했지요. 시동생은 먼저 서연에게 수저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민준의 그릇에 국을 조금 더 덜어 주었답니다. 민준은 감사합니다 하고 공손히 말했어요.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방 안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오래간만에 조용한 평화를 느꼈어요. 밥을 먹은 뒤 민주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사당의 오래된 종은 저녁바람 속에서 가만히 매달려 있었지요.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서연이 뒤따라 나와 아이의 어깨에 얇은 겉옷을 걸쳐 주었답니다. 춥지 않니 하고 묻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바람은 차갑지 않아요. 집안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말했지요. 서연은 아이 곁에 앉아 사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잘못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피는 곳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남을 밀어내면 집도 마음도 오래 아프게 된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밀려나면 손을 잡아주면 되지요. 하고 아이가 대답했어요. 그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동안의 비와 눈물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은 딱딱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밤길도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 하고 말했답니다. 멀리 논둑에서는 풀벌레가 울고 부엌 안에서는 옥분 할멈이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세상은 크고 거칠어도 그 밤의 마당만큼은 부드럽고 잔잔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서연은 민준의 이불을 꼼꼼히 여며 주었어요.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이제 종은 또 울까요? 하고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종은 바람 속에서만 조용히 울 거야. 누군가 억울할 때는 우리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고. 민주는 그 말이 마음에 드는 듯 작게 웃었어요. 민준이 잠든 뒤 서연은 방의 등잔을 조금 낮추었어요. 부드러운 불빛이 아이의 얼굴에 내려앉았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지요. 서연은 오래도록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답니다. 절터에서 젖은 맷집 위에 앉아 떨던 밤과 달리 오늘 아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연의 마음은
깊은 감사로 채워졌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두 손을 모았어요.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지나가다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서연의 등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집안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사당 쪽으로 가서 짧게 절하고 돌아왔어요. 오래된 종은 어둠 속에서 잠잠했지만 그 잠잠함은 이제 집안 모두를 덮어주는 얇은 이불 같았어요. 깊은 밤이 되자 한시 큰 집은 아주 고요해졌어요. 우물가의 물은 달빛을 담고 장독대의 둥근 뚜껑들은 은은하게 빛났지요. 부엌 아궁이에는 붉은 불씨가 아직 살아 있었고 마당 한쪽에 걸어둔 젖은 행주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억울함이 거친 뒤 찾아온 조용한 밤은 어떤 큰 잔치보다도 따뜻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이마를 쓸어주고 누웠어요. 그녀의 눈에도 졸음이 내려앉았지요. 잠들기 전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집은 괜찮다. 비가 와도 서로 문을 열어줄 테니. 그 말은 아이에게도 집에게도 오래전 돌아온 이름에게도 들려주는 말 같았어요. 밖에서는 풀벌레가 느리게 울고 사당의 종은 바람 한 점 없는 밤속에서 편안히 쉬었어요. 그렇게 한시 큰 집의 긴 비는 끝나고 따뜻한 잠이 마을 위로 내려앉았답니다.